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유동자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마 내일은 부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이거는 그 엑셀 파일을 만들 때 수치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청산가치 그리고 순유동산 가치 같은 뜻인데 그거를 구하기 위한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들으시면 재무상태표를 보고 엑셀 파일에 어떤 수치를 입력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쉽게 엑셀 파일에 수치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 입력하시면 이제 저절로 순유동자산 가치를 구해서 그거를 내재 가치로 생각해서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저평가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에서는 중요한 계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이 있고 기타 금융자산, 그리고 투자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업투자주식, 다음으로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유동자산 가치, 즉 청산가치를 구할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제로로 처리를 합니다. 무형자산은 뭐 제로로 처리해도 크게 이견이 없지만 유형자산을 왜 제로로 해서 청산가치를 구하느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자산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수적으로 청산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고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죠. 저절로.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제로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에서 볼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유형자산의 규모가 커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적당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 경영진의 자본 배치 능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기업에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어제도 LG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했는데 LG 디스플레이의 이 장기 유형자산 추이를 보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21조가 되었는데 7조에서 21조까지 약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한다 그러면 유형자산이 3배 늘어났으면 매출액도 3배 늘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겠죠.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약 2배, 매출액은 2배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2배 정도만 늘어났다 하더라도. 하지만 영업이익 란을 보면 전혀 늘질 않았어요. 그렇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그동안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현재 매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 뿐이다. 물론 이제 시장 경쟁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거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결과가 도출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이 투자법이 과연 이런 기업도 작동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투자했었고요. 저는 요 라인에서 투자하고 요게 올라섰을 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 이유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의 이익 라인이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판 거고요. 오늘 이렇게 또 나왔죠. 3분기 영업 손실이 4,300억 정도 뭐 된다고 나왔는데 주가가 오늘 안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이때 이미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알고서 누가 다 판 거고, 지금 현재는 이런 악재가 나왔어도 팔 사람은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면 지치겠죠, 사람들이. 그쵸? 실적이 좋지도 않는데 계속 들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마트도 주가 흐름이 안 좋죠. 제가 그 카톡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카톡 모임이 하나 있는데, 올 초인가 아마 이마트 얘기가 몇 번 나와서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이마트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이제 수차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차례. 왜 그러냐면 이마트도 똑같아요. 이마트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망할 일은 없는데, 보시면 2011년도에 이제 상장하면서 이때 접어댔는데, 상장을 그쵸 이때 했죠. 이때 당시에 7조 6천억 정도 됐습니다. 유형자산이. 이제 마트도 짓고 뭐 트레이더스 짓고 막 그러니까. 자, 10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뭐 한 50% 는 거죠. 50% 정도 늘었으니까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면 투자를 잘한 겁니다. 근데 8조에서 17조, 매출액이 2배 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쁜 게 아니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매출액 볼륨을 늘렸다는 거는 잘했다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 라인을 보면 4,900억에서 물론 이제 좀 잘 나올 때 7천억까지는 갔지만, 어떤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이 가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했고, 걸음을 했고, 2분기에는 적자까지 봤습니다. 물론 뭐 3분기에는 뭐 추석도 껴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형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거고 현재.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라 할까, 좀 청산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다이어트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할까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사는 곳에도 이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차로 한 10분 이내에 이마트만 2개가 있어요. 거기에 홈플러스도 있고, 뭐 쉽게 생각해보면 뭐 나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는데, 차로 10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는데 또 생긴다고 해서 내가 2번 장을 보진 않잖아요. 그쵸? 이런 걸 보통 뭐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이마트가. 그리고 어떤 인터넷 거래에 대한 그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자산의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투자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장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꾸준히 행보하면서 우야양합니다. 그쵸? LG 디스플레이도 장기 그거를 보면, 그쵸? 행보하면서 우야양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GS 홈쇼핑은 뭐 홈쇼핑 회사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유형자산이 900억에서 2,400억으로 약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2.5배 정도 늘었고, 그래서 매출액도 6천억 수준에서
1조 1000억 수준으로 늘었네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600억, 800억에서 뭐 1300억, 1400억. 뭐 나쁘지 않죠. 그쵸? 물론 뭐 유형자산이 늘어난 것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익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쵸? 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보면 잘해온 겁니다. GS 홈쇼핑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거죠. 이러한 기업의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보시면 장기 흐름을 보면 그쵸? 이렇게 우상향하죠. 물론 이제 등락은 똑같이 하지만 우상향하는 등락을 하죠. 그쵸? 뭐 여기만 해도 9만원에 여기 저가 수준이 여기서도 9만원, 10만원대였는데 지금도 아직 15만원 정도 하는 거니까 장기 보유했다 하더라도 수익 중인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좀 작은 기업이니까 제가 뭐 엑셀 파일을 다 만든 건 아니니까 얘도 보면 그쵸? 이거 보세요. 현금 150억에서 700억, 600억, 700억 늘어났습니다. 좋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40억에서 200억. 유형자산 투자가 10년 동안 50억 밖에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감가상각으로 날라간 거는 있지만. 그리고 매출액도 200억, 300억대에서 600억, 700억대로. 그쵸? 거의 700억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50억, 60억대에서 100억대로. 그쵸? 얘는 물론 이제 뭐 자본 배분을 잘했다 뭐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보시면 10년 단위로 보시면 그쵸? 여기서 이렇게 뭐 이때 라인이 거의 뭐 3,600원 이하인데 이때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아직 뭐 2배 이상 올라 있죠.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익단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보시면 유형자산은 이제 청산가치를 구할 땐 제로로 처리하는데 이 기업의 어떤 뭐 자본 배치 능력, 어떤 비즈니스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유형자산과 현금 추이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늘어난다면 좋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싸게 거래될 때 사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타 금융자산은 뭐 예금, 뭐 채권, 뭐 기업 투자 주식, 막 이런 게 되어 있고요. 투자 부동산은 당연히 부동산이고, 기업 투자 주식은 기업 투자 주식이죠. 무형자산은 제로로 처리하면 된다. 자, 이거 보시면 비유동자산의 기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자화전자 건데, 이거 보시면 기업 투자 주식하고 어떤 이 회사채를 기타 금융자산 계정으로 묶어놨습니다. 위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얘를 왜 예로 들어놨냐면 이런 기업들을 보면 제가 아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야스는 뭐 있네요. 야스는 유명한 기업이네요. 요것만 있고 요거 빼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치드 원가 이렇게 적어놓고 뭐 공정가치 이렇게 적어놓고 장부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가 이 기업이 이런 가치를 갖는지 안 갖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마 사업보고서도 아마 발행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뭐 아는 기업이 없어요. 그쵸? 요런 거는 뭐 제대로 된 채권이고 현대상사 이런 거는 뭐 거의 쓰레기 됐겠죠? 그리고 아주캐피탈은 뭐 나쁘지 않고 요것도 나쁘지 않고 요것도 나쁘지 않고 요것도 뭐 나쁘지 않고 보면 복잡하잖아요. 되게. 그쵸? 그리고 어떤 뭐 경영권을 위해서 투자한 지분 같지도 않고 왜 투자했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면 굳이 이런 기업에 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업은 애초에 제껴라 투자하지 말고 그런 예로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의 금융자산이 100억, 570억 있는데 주석에 따르면 이거 같은 경우는 100억은 그 은행 예치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고요. 이쪽 570억은 결합사채하고 상장 주식의 지분증권들입니다. 파생결합 사채는 뭐 ELS, DLS 이런 건데 다 원금 보장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부 금액 그대로 청산가치로 인정해도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기업이라면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을 기업 투자 주식을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영풍정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9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장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두 개는 상장되어 있으니까 뭐 자주 변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청산가치를 구할 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제 화천기공인데 얘는 이제 그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이렇게 묶어놓고 또 금융자산으로 해서 884억을 이때 당시 묶어놨는데 요거는 화천기계하고 서암기계공업의 지분입니다. 이것도 이 두 개도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변동하겠죠.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야 되고 얘네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 장부 가치도 떨어질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장부 가치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일본의 공적 기계로 유명한 환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한국 지사의 지분입니다. 88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연 한 50억 정도 배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요즘은 화천기공원을 제가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연 50억 정도 배당을 받는데 뭐 884억으로 묶어놨으니까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이 지분 자체가. 그래서 이 장부가치 그대로 청산가치로 인정해도 된다. 만약에 뭐 내가 아니다 좀 더 낮게 해야겠다 그러면 조금 낮게 잡아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신방직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그 관계기업을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취득원가가 7,400만원 뭐 13억 84억 있는데 일신방직의 어떤 그 자산 규모 대비 이거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주식들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저는 청산가치로 이제 같이 그 청산가치로 할 때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기업으로 해서 조인트 벤처인데 그 지오다노입니다. 지오다노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약 735억에 그 장부에 계상해 놨어요. 735억이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반기인지 온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배당금 수령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부 가치가 이렇게 잡아놨다고 해서 굉장히 오버되어 있는 장부 가치는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장부 가치 그대로 청산 가치로 인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신방직은 예전에 돈을 잘 벌어서 투자부동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2천억 정도, 예전 건데 2천억 정도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일신방직을. 일신방직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만 기준으로 1856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1856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임대 수익으로 128억, 임대 비용으로 62억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임대 수익 128억, 그러니까 이익이 66억 났네요. 그거를 1800억에
그 장부가치 계상해 놨잖아요. 그럼 66억 나누기 1800억 하면 투자 수익률이 약 3.6%네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장부가치 그대로 청산가치로 인정해도 뭐 시장에 팔릴 거야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치드 원가를 그대로 장부에 계상할 때는 감가상각을 하고요. 공정가치일 때는 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공정가치는 매년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다 감안해서 그 시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감가상각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무형자산도 청산가치로는 다 재료로 합니다. 이제 무형자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개발비, 뭐 이런 시설 이용권, 회원권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영업권, 크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으로 잡히는데 개발비 이제 이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 무형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뭐였지? 뭐였어? 비상교육 보시면 자산 총계가 2,425억이고 자본 총계가 2,000억인데 무형자산이 464억이나 있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작은 규모. 그러면 이제 얘는 무형자산이 뭐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잡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거는 그 주석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반기 보고서는 자세히 안 쓰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 사업 보고서를 볼게요. 그러면 자세한 내역이 다 나옵니다. 무형자산 세부 내역 여기 있죠. 세부 내역을 보시면 영업권이 36억, 재산권이 2억, 시설 이용권이 3억, 소프트웨어가 103억, 전속 계약금이 37억, 개발비가 무려 1000억이 돼 있어요. 그동안 감가상각하고 손상차손에서 42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총 490억에서 422억이 개발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 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교과서 만드는 회사인데 생각 외로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규모가.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 비용이 있는데 총 뭐야 이게 작년 3분기 기준이요? 사업보고서인데? 하여튼 3분기 기준으로 약 130억을 썼고 2017년도에는 127억, 2016년도에 무려 206억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주담한테 물어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저는 이 규모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거의 뭐 8%, 14%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비용으로 약 이렇게 되고 무형자산으로 쌓는 게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주석 보면 5년 상각을 해서 이제 다 깎아 나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없어질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제로로 보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코웨이의 무형자산인데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느 기업을 인수할 때 그 기업의 순자산이 그 기업의 순자산보다 인수 금액이 크다. 그래서 순자산이 100억인데 만약에 내가 150억을 주고 사면 50억을 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 50억을 이렇게 영업권으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상각하지 않아요. 그냥 냅두고요. 만약에 내가 돈을 잘 벌 거라고 해서 50억이나 더 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해 보니까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손상차손평가를 해서 상각을 해버립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어차피 없어질 거다. 그리고 뭐 이런 시설 회원권은 이제 팔면 돈이 되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쵸? 그리고 소프트웨어 상환권도 뭐 다 없어질 돈이니까 이렇게
청산가치로 할 때는 무형자산은 제로로 하면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기업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걸 좋아하지, 자산으로 처리해서 천천히 이렇게 상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죠.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비유동자산을 적고, 이렇게 유형자산,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기업투자수익, 무형자산, 이렇게 그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면 이런 순현금 라인이라든가 순유동자산 가치 라인, 이렇게 보시면 순유동, 이렇게 시계열로 보면 이제 잘 보이니까요. 이렇게 쭉 우상향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린 오늘 이 비유동자산에서는 뭐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유형자산의 추이,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이 무형자산은 청산가치를 구할 때 제로로 처리한다. 그리고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 그 자화전자처럼 좀 다양하게 막 분산 투자하는 것도 다양하게 갖고 있는 주식은 아예 제껴라. 뭐 주가 흐름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최근에 수익성도 좀 많이 안 좋아졌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별로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한번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